저기요! 지금 바로 멈추지 않으면 이 계약 진짜 끝납니다! 회의실 문 밖에서 들리던 제 목소리에 모두가 돌아봤어요. 단지 청소부를 하며 스쳐 지나가던 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들은 몰랐죠. 제가 우연히 듣게 된 한 문장이 수백억짜리 거래를 날릴 뻔한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더 몰랐어요. 그 짧은 순간이 제 인생을 뒤집고 잃어버렸던 30년의 진실을 열어젖힐 거라는 걸. 그날 이후 모두가 저를 누군가의 잃어버린 딸이라 불렀고 저는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벼락처럼 떨어지는지 똑똑히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왜 그 회장님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얼어붙었는지, 그리고 우리 사이에 감춰져 있던 이야기가 얼마나 오래 깊게 묻혀 있었는지. 새벽 2시 텅 빈 빌딩 복도를 걸으며 밀대를 밀고 있으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내 삶인 건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죠.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보면서 28배 나이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때로는 믿기지 않더라고요. 제 이름은 이지우예요.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렇게 태성그룹 본사 빌딩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게 물어보곤 해요. 왜 그렇게까지 일을 많이 해? 하고요. 답은 간단해요. 동생 지훈이가 있거든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그 아이는 제가 지켜야 할 유일한 가족이에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죠. 그 이후로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지훈이도 같은 고아원에서 만났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매지만 우리에게는 서로밖에 없었어요. 오늘도 34층부터 시작해서 1층까지 내려오는 긴 여정이 시작됐어요.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임원실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회장실 앞 회의실에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저는 멈춰 섰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 몇 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고 그 가운데 한 분은 강태준 회장님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그분이 바로 저 앞에 계신 거예요. 60세쯤 되어 보이는 그분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어요. 청소부인 제가 임원들의 일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 남자가 화난 목소리로 영어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미국 사람처럼 보이는 그 남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뭔가를 따지고 있었고 옆에 서 있던 통역사로 보이는 여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제대로 통역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졌어요. 미국인이 하는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려왔거든요. 그는 계약서의 조항이 처음 약속과 다르다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통역사는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고 회장님과 임원들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하고 있었어요. The close abou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we discussed. 미국인이 소리쳤어요. 지적재산권 조항이 처음 논의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통역사는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라고만 얼버무렸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어떤 조항이 달라진 건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청소 카트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에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내가 뭔데 저기에 나서? 나는 그냥 청소부잖아.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미국인 투자자는 이제 서류를 집어들고 나가려는 듯 보였고 회장님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가고 있었어요. 수백억 원대의 계약이 통역 하나 제대로 못해서 날아가는 순간이었죠. 제 발이 저도 모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청소 카트를 복도 한편에 세워두고 떨리는 손으로 회의실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안에서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어요.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가 회의실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그들의 눈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였을까요? 저기,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통역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임원 한 분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지금 무슨 장난이야? 당신 청소부 아니야? 하지만 저는 미국인 투자자 쪽을 보며 영어로 말했어요. Excuse me, sir. I-COULDNT help but over here. I believe there has been a misunderstanding about the intellectual property clause. 미국인의 눈이 커졌어요. 제 발음이, 제 영어가 그를 놀라게 한 거예요. 회장님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영어를 할 줄 아나? 회장님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통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제가 정말 알아듣는지 확인하려는 듯이요. The original agreement stated that both parties would shar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qually. But this contract gives your company 70% ownership. THATS not what we agreed on. 저는 그의 말을 정확하게 한국어로 옮겼어요. 원래 합의서에는 양측이 지적 재산권을 동등하게 나눠 갖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계약서에는 귀사가 70%의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회장님과 임원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비로소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한 거죠. 회장님이 재빨리 계약서를 펼쳐보더니 법무팀 임원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잠시 후 그 임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장님,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자리에서 양측의 대화를 통역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인 투자자가 하는 모든 말을, 회장님과 임원들이 하는 모든 말을 정확하게 옮겼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안정되어 갔고 저는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오해가 풀리고 계약서 수정 사항이 정리됐어요. 미국인 투자자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돌아왔고 회장님도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계약은 살아났어요. 제가 그걸 살린 거예요. 고맙네. 회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감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자네 이름이 뭔가? 이지우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이지우. 회장님이 제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불편했어요. 왜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걸까요?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혹시 부모님은?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시려오거든요.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언제 사고가? 제가 3살 때라고 들었어요.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지만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은 뭔가 더 물으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지금 생각해도 설명하기 어려워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뭔가 간절한 것이 섞여 있었어요. 내일 인사팀으로 연락하게. 자네 같은 인재를 청소일만 시킬 수는 없지.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식으로 통역 직원으로 채용하겠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청소부인 제가 태성그룹 직원이 된다고요? 이게 꿈인가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로 돌아왔을 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청소 카트를 잡고 섰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저를 보시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마치 제가 누군가를 닮았다는 듯한, 아니 제가 누군가인 것처럼 보시던 그 표정이요. 혹시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저는 목에 걸고 있던 낡은 은목걸이를 만졌어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주신 건데 제가 발견됐을 때 목에 걸고 있었대요.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에는 사랑하는 내 딸에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어요. 이게 제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에요. 그날 밤 저는 남은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훈이는 책상에서 졸고 있었고 저는 그 아이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어요. 지훈아, 누나가 이제 정식 직장을 갖게 됐어. 우리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그분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왜 그분은 저를 그렇게 바라봤을까요? 왜 제 과거를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왜 제 가슴은 이렇게 두근거리는 걸까요? 마치 뭔가 큰일이 시작될 것 같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새벽 5시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제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는 건지 몰라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만에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청소부 유니폼 대신 정장을 입고 34층 임원실층에 마련된 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이 아직도 낯설게 느껴져요. 명함에 적힌 통역전문위원 이지우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예요. 첫 출근 날 인사팀 직원이 저를 안내하면서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채용이에요. 이례적인 일이죠. 보통은 여러 단계의 면접을 거치는데 이지우 씨는 특채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 의심하는 눈빛, 심지어 질투하는 눈빛까지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이 자리를 실력으로 얻었다는 걸 증명하면 되니까요. 월급은 청소부 때보다 3배나 많았어요. 이제 지훈이 대학 등록금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회장님이 저를 자주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통역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해외 거래처와의 화상회의, 외국인 투자자와의 미팅, 영문 계약서 검토 같은 일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은 제게 일과 상관없는 질문들을 하셨거든요. 점심은 먹었나? 고아원 생활은 어땠나?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 같은 거요. 처음에는 그냥 직원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단순한 관심 이상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회장님이 저를 회장실로 부르셨어요. 들어가니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고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회장님이 천천히 돌아서셨어요. 지우 씨 앉게. 회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저는 긴장하며 의자에 앉았어요. 회장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혹시 자네 목걸이 좀 보여줄 수 있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어떻게 아신 걸까요? 평소에는 5단에 감춰져 있었는데요. 이게요? 저는 목걸이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회장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천천히 다가와 목걸이를 자세히 보셨어요.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 그 안에 새겨진 사랑하는 내 딸에게라는 글씨를요. 그리고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저는 당황했어요. 태성그룹의 회장님이, 그 강인하고 냉정하다는 강태준 회장님이 제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든 거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 내 딸이 돌이 됐을 때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목걸이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지. 뒷면을 보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뒤집었어요. 거기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너무 작아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글씨였어요. 강서연. 내 딸의 이름이야. 회장님이 무너지듯 의자에 앉으셨어요. 30년 전 내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 아내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딸은 시신을 찾을 수 없었지.
강으로 떨어진 차 안에서 아내의 시신만 발견됐고 내 딸은 물에 휩쓸려 간 것으로 추정됐어. 경찰은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 거죠? 설마. 자네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지. 자네 눈, 코, 입 모양이 내 아내를 너무 닮았거든. 그리고 그날 밤 자네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었다고 했을 때 나는 알았어. 자네가 바로. 회장님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하지만 저는 이지우예요. 강서연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제게 지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제 과거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당연하지. 자네가 너무 어렸으니까. 회장님이 책상 위에 사진을 집어드셨어요. 이걸 보게.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여자는 아름다웠고 아기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목걸이를요. DNA 검사를 하자. 제발. 회장님이 간청하셨어요. 나는 30년 동안 자네를 찾았어. 매일 밤 꿈에서 자네를 봤고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어. 제발 내게 이 기회를 줘. 자네가 정말 내 딸인지 확인할 기회를.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재벌 회장의 딸이라고요?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딸이라고요?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말했어요.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네.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지우 씨, 내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어. 자네가 내 딸 서연이라는 걸.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누나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저는 지훈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밤새도록 뒤척였어요. 만약 정말 제가 강태준 회장님의 딸이라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가난한 청소부에서 재벌가의 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저는 지훈이를 생각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만약 제가 재벌가의 딸이 된다면 지훈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런 화려한 삶을 원하는 걸까요? 다음 날 회사에서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회장님의 부인, 그러니까 회장님이 재혼한 분이 회사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우아하고 차가운 인상의 여자였어요. 복도에서 저와 마주쳤을 때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새로 들어온 통역 직원이군요. 우리 회장님이 요즘 당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 말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은 착한 분이시니까 젊은 여직원에게 관심을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을 넘지는 마세요. 알겠죠? 저는 기가 막혔어요. 이분은 저를 회장님께 접근하려는 여자로 보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회장님의 친딸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말하려는데 그분은 제 말을 끊었어요. 변명은 필요 없어요. 보통 이런 여자들은 다 똑같거든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회사에서, 이 가문에서 당신의 자리는 없어요. 그분이 가신 후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DNA 검사를 받는 게 맞는 걸까?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어요. 회장님 방을 찾아가 말씀드렸어요. 검사를 받겠습니다. DNA 검사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처음으로 그분이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봤어요. 고맙네, 지우 씨. 아니, 어쩌면 서연아. 검사는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양성이 나온다면,
만약 제가 정말 강서연이라면? 그리고 회장님은 저를 더욱 자주 부르셨어요. 일과는 상관없이요.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하시거나 차를 마시자고 하시거나 때로는 그냥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그분은 제게 지난 3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고가 난 그날 나는 해외 출장 중이었어. 전화를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급히 돌아왔지만 이미 늦었어. 아내는 돌아가셨고 내 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경찰은 강물에 휩쓸려 갔다고 했지만 나는 믿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재혼하신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재혼은 내 의지가 아니었어. 부모님의 강요였지. 사업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재혼해야 한다고 하셨어. 나는 거부했지만 결국 굴복했어. 그게 내 인생 최대의 후회야.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30년 동안 이어왔지. 제 가슴이 아팠어요. 이 강인해 보이는 남자가 사실은 얼마나 외롭고 슬펐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회장님과 저는 병원 검사실 앞에서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회장님의 손이 떨렸어요. 제 손도 떨렸어요. 이 봉투 안에 제 운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의사가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99.99% 확률로 두 분은 친부녀 관계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의자에 앉으셨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아.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내 딸이 돌아왔구나. 그분이 저를 꼭 안았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긴 거예요. 30년 만에요. 저는 그 품 안에서 울었어요. 평생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가난한 청소부 이지우는 사라지고 재벌가의 딸 강서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정말 좋은 일일까요? 뉴스가 터졌어요. 태성그룹 회장 30년 만에 잃어버린 친딸 찾아 모든 언론이 우리 이야기를 다뤘어요. 제 사진이 신문 일면에 실렸고 방송에서는 저를 기적의 상속녀라고 불렀어요. 하룻밤 사이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 이제는 그렇게 불러야겠죠. 아버지는 저를 본가로 모셨어요. 고급 주택가에 있는 거대한 저택이었어요. 제가 평생 살았던 원룸의 수십 배는 되는 집이었죠. 정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집사와 가정부들까지 있었어요. 마치 드라마 속 세상 같았어요. 하지만 그곳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계모가 되시는 분은 저를 노골적으로 싫어하셨어요. 30년 동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유산을 노리는 거 아니야? 그분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그분의 친자녀들, 제 이복 오빠와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강민준 오빠는 35살로 태성그룹의 전무였어요.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죠. 아버지께서 감정에 휩쓸려 계신 것 같네요. DNA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저를 믿지 않았어요. 강유진 언니는 32살로 태성그룹 계열사의 이사였어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어머, 서연 언니.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청소부 일도 하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첫날 밤 저는 제게 배정된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너무나 큰 침대, 너무나 고급스러운 가구들, 너무나 조용한 공간이 오히려 불편했어요. 저는 지훈이가 생각났어요. 제가 떠나온 그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을 동생이요. 다음 날 아침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거대한 식탁에 모두가 모였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서연이를 정식으로 가족 구성원으로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 일부를 서연이에게 넘기겠습니다.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어요.
계모가 먼저 반응했어요. 회장님, 그건 너무 성급하신 결정 아닙니까? 30년 동안 가족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지분을. 그 아이는 내 친딸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DNA 검사로 확인됐고 내가 평생 찾던 서연이가 맞습니다. 당연히 상속권이 있습니다. 민준 오빠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그렇다 해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회사 경영에 대해 배우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나는 30년을 기다렸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내 딸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시간을 보낼 수 없어.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이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았어요. 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가족은 평화로웠을 텐데요. 아니, 평화롭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갈등은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말했어요. 저는 지분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를 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서연아, 그건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이야. 거부하지 마.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을 주세요. 저도 이 모든 게 너무 빨라요. 천천히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지훈이를 만나러 갔어요. 우리 집. 아니, 이제는 예전 집이라고 해야겠죠. 그 작은 원룸으로 돌아갔어요. 지훈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어요. 누나. 지훈이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뉴스 봤어. 누나가 재벌가 딸이었다는 거. 저는 지훈이 앞에 앉았어요. 미안해. 갑자기 이렇게 돼서. 미안할 게 뭐 있어. 좋은 일이잖아. 누나가 드디어 친부모님을 찾은 건데. 지훈이는 웃으려 했지만 그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누나, 이제 나랑은 안 살 거야?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훈아, 괜찮아. 나도 이제 다 컸고 곧 대학도 갈 거고. 누나 걱정 안 해도 돼. 지훈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울음을 들키지 않으려고요. 저는 지훈이를 꼭 안았어요. 바보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너는 내 동생이야. 영원히.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부탁드렸어요. 아버지, 제게 조건이 있어요. 제가 이 집에서 살고 강서연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조건이요. 아버지가 진지하게 물으셨어요. 무슨 조건인가? 지훈이요. 제 동생 박지훈이를 받아주세요. 피는 안 섞였지만 제게는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 아이 없이는 저도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다. 그 아이도 우리 집으로 데려오너라. 내가 원한다면 그 아이도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계모와 이복 형제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이미 서연이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남까지 데려온다고요? 계모가 발끈했어요. 그 아이는 서연이에게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서 살게 할 겁니다. 그렇게 지훈이도 저택으로 이사를 왔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민준 오빠는 지훈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유진 언니는 지훈이를 식객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복도에서 우연히 계모와 민준 오빠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그들은 서재에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 여자를 어떻게든 쫓아내야 해. 계모의 목소리였어요. 회장님이 지분까지 넘기시려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 몫이 줄어드는 거야. 저 여자가 정말 서연이 맞나요? 민준 오빠가 물었어요.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는 없나요? 이미 확인됐어. 99.99%라고 하더라. 계모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저 여자의 과거를 파헤치면 뭔가 나올지도 몰라. 무슨 뜻이세요? 저 여자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 청소부로 일했다고 하던데 혹시 다른 문제는 없었을까? 빚이라든지 범죄 기록이라든지. 계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혹시 알아? 회장님께 접근한 게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을지도.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밀려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원한 게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를 찾았을 뿐인데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에 출근했는데 직원들의 시선이 이상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제게 이상한 눈빛을 보냈어요. 점심시간에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지우 씨. 아니, 서연 씨. 혹시 오늘 아침 기사 보셨어요? 무슨 기사요? 그 직원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인터넷 뉴스 기사였어요. 제목은 태성그룹 상속녀의 숨겨진 과거.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의혹이었어요. 저는 기사를 읽으며 몸이 떨렸어요. 완전히 날조된 내용이었어요. 제가 대학 시절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거짓말, 빚을 졌다는 거짓말, 심지어 남자 문제가 있었다는 거짓말까지 적혀 있었어요. 이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일부 임원들이 이 기사를 문제 삼고 있대요. 저는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책상 앞에서 똑같은 기사를 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 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서연아, 이건 전부 거짓이지? 네, 아버지.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눈물이 났어요. 누가 왜 이런 기사를 내는 걸까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알아보겠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낼 거야.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그 가운데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서연 씨. 그 남자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사립탐정입니다. 의뢰인의 요청으로 당신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뭐라고요? 계모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되려면 과거가 깨끗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사를 좀 했죠. 사립탐정이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이지우 씨, 아니 강서연 씨. 당신이 고아원에서 나온 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만.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회장님,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 가문에 들어올 사람이라면 과거가 명확해야 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충분합니다. 제가 소리쳤어요. 저는 이렇게 의심받으면서까지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짐을 쌌어요. 지훈이가 놀라서 따라왔어요. 누나, 어디 가려고? 지훈아, 우리 나가자. 여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서연아, 진정해. 내가 다 해결할 테니. 아버지.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만난 게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의심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요. 서연아, 제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지훈이의 손을 잡고 저택을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현관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게 보였어요. 그날 밤 저희는 예전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방이었지만 여기가 더 편안했어요. 지훈이와 저는 바닥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누나, 괜찮아? 지훈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았잖아. 우리끼리. 하지만 마음 한편은 아팠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었고 그분의 따뜻한 눈빛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그 집은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받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 다시 울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게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피보다 더 끈끈한 인연이 있다는 걸요. 지훈이처럼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를 그냥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동안 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는 매일 왔지만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회사도 나가지 않았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원룸에서 지훈이와 단둘이 살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꿈을 꿨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꿈, 그분이 우시는 꿈, 제가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지만 또다시 쫓겨나는 꿈을요. 잠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가 학교에 가고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요. 문을 열어보니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 오셨더라고요. 정장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으신 채로요. 얼굴은 수척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서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깐 시간 좀 줄 수 있겠니?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드렸어요. 아버지는 작은 원룸을 둘러보시더니 낡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으셨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내가 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30년 전 그날 내가 해외 출장을 가지 않았더라면, 아니 적어도 내 어머니와 너를 더 안전하게 지켰더라면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그게 평생 나를 괴롭혔어. 내 탓이라고,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다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사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아.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30년 만에 너를 찾았는데 또 너를 지키지 못했어. 내가 집에서 상처받고 의심받고 심지어 악의적인 기사까지 나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는 충분히 잘하셨어요. 저를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니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실패했어. 내가 집을 나간 후에야 깨달았어.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를. 아버지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걸 보렴.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나는 내 어머니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하지만 부모님의 강요로 재혼했고 그 결혼은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 30년 동안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만 살아왔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 그게 너야, 서연아. 하지만 아버지, 이혼을 하시면. 회사는요? 오빠와 언니는요? 회사는 민준이가 이어받을 거야. 그 아이는 경영 능력이 있고 회사를 잘 이끌 수 있어. 유진이도 자기 일을 잘하고 있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무 오랫동안 회사를 위해, 가문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내 딸과 함께.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그리고 이것도 보렴. 아버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지훈이를 정식으로 입양하는 서류야. 내가 그 아이를 가족이라고 했지. 그럼 나한테도 가족이야. 내 아들로 받아들이겠어. 저는 그 서류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괜찮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3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어. 이제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지킬 거야. 그날 아버지와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30년간의 이야기,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저를 찾으려 했는지 모든 것을요.
너를 처음 봤을 때 내 어머니가 생각났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같은 눈빛이었거든. 착하고 따뜻하고 강인한 눈빛. 내 어머니도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아름다웠지.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났는데 그때 한눈에 반했어. 그 사람은 나처럼 부유하지 않았지만 나보다 훨씬 더 부자였어. 사랑이 많았거든. 저는 어머니를 닮았다는 말이 너무 기뻤어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아버지를 보고 놀란 지훈이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훈이,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지훈이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어요. 그래, 아들. 앞으로 우리 가족이야. 다음 날 회사에 다시 출근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일주일 전과는 달랐어요.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이었어요. 인사팀 과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서연 씨, 기사 관련해서 사과드립니다. 회사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했고 기사를 쓴 기자와 정보를 흘린 사람을 찾아냈어요. 누구였나요? 그건 회장님께서 처리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가 사실관계를 밝히고 허위 기사를 낸 언론사를 고소했다는 거요. 그리고 정보를 흘린 사람은 계모가 고용한 사립탐정이었다는 것도요. 몇 달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계모는 막대한 위자료를 받고 집을 나갔고 민준 오빠와 유진 언니도 각자의 길을 갔어요. 회사는 민준 오빠가 사장으로 취임했고 아버지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나셨어요. 아버지는 저와 지훈이를 위해 새로운 집을 마련하셨어요. 너무 크지도 너무 화려하지도 않은 아늑한 집이었어요. 정원이 있고 따뜻한 햇살이 드는 거실이 있는 집이었어요. 그 집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저와 지훈이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셨고 저녁에는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훈이는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저는 회사에서 통역 업무를 계속하며 실력을 쌓아갔어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덕분에 내가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돈도 중요하고 지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더라. 저도요, 아버지. 제가 말했어요. 30년 동안 부모님을 그리워했는데 이제 정말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지훈이가 덧붙였어요. 저도 감사해요. 누나와 아버지가 있어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신기해요. 청소부로 일하던 제가 우연히 통역을 도와드린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아버지를 찾게 됐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고 피보다 진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의심받고 상처받고 힘든 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더 강해졌고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몇 년이 더 지났어요. 지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저는 태성그룹에서 통역팀장으로 승진했고 국제 업무를 총괄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건강하게 지내시며 때때로 회사에 나오셔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뜻밖의 만남을 하게 됐어요. 회사에서 만난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저의 과거를 알면서도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어요. 재벌가의 딸이어서가 아니라 이지우, 아니 강서연이라는 사람 그 자체가 좋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식 날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으셨어요. 행복해라, 내 딸. 아버지가 속삭이셨어요.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 아버지도 행복하세요. 제가 답했어요.
저를 찾아주셔서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피로 연장에서 저는 지훈이를 봤어요. 이제는 멋진 청년이 된 동생이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제 가족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만졌어요. 사랑하는 내 딸에게라고 새겨진 그 목걸이를요. 이 목걸이가 저와 아버지를 이어준 거예요.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면 더 큰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저는 고아로 자랐고 가난하게 살았고 청소부로 일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만들었고 지금의 저를 있게 했어요. 만약 제가 그날 밤 회의실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두드렸고 용기를 냈고 그 결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도 가끔 꿈을 꿔요. 청소부로 일하던 시절의 꿈을요. 텅 빈 빌딩 복도를 걸으며 밀대를 밀고 있는 꿈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꿈이 악몽이 아니에요. 그 시간들도 제 인생의 소중한 일부니까요. 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세요. 서연아, 내가 나한테 온 건 기적이야. 하지만 저는 알아요. 기적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서로를 믿을 때 일어난다는 걸요. 30년 전 교통사고로 모든 걸 잃었던 아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살아남았고 자랐고 강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강서연, 이지우,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저는 저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한 사람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와 함께, 지훈이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요. 이게 바로 제가 평생 꿈꿔왔던 삶이에요. 가끔 회사 후배들이 물어봐요. 팀장님,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답해요. 어려운 시간을 겪어봤으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으니까. 인생은 결국 선택이에요.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나아갈 것인가. 의심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믿을 것인가. 과거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저는 선택했어요. 나아가기로, 믿기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로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오늘도 저는 회사에 출근해요. 하지만 이제는 청소부가 아니라 통역팀장으로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가끔 생각해요. 그날 밤 용기를 내서 회의실 문을 두드린 제 자신이 자랑스럽다고요. 그리고 창밖을 보며 다짐해요. 앞으로도 계속 용기를 낼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거라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강서연이니까요. 30년 만에 가족을 찾은 기적 같은 삶을 사는 여자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니까요.